안녕하세요. 하루 봄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갭 투자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택 고덕에 있잖아요. 그러면 갭 투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세요. 지금 뭐 전세가가 많이 붙어 있고 평택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의외로 갭 투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투자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한 지가 오래돼서 성공한 투자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투자 케이스도 있고 마음고생을 많이 한 여러 가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직 갭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하기 전에 꼭 이거를 체크하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갭 투자하기 전에 체크할 사항 이렇게 써놨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거잖아요.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나는 무주택자인가 나는 유주택자인가 이걸 반드시 상황을 판단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다주택자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조금씩 규제를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조건을 다 이겨낼 수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갭 투자하면은 다 전세가 매매가 비슷한 갭으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갭이 작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 저는 갭이 적은 거 거의 무피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은 지금 다 처분을 했고요. 그래도 갭이 좀 들어간 물건들이 좀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갭 투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항상 시장 흐름을 보고 매주 나오는 KB 시세, 뭐 이런 거 한국감정원 시세 이런 거를 항상 보고 뉴스도 많이 보고 그래야 투자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죠. 그래서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신문에도 많이 나는데 평택에는 갭 투자 많이 한다는데 나도 하고 싶어요. 해도 되나요? 어디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도 물론 유효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갭 투자 후 그 다음 플랜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시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산을 굴리고 싶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형 투자로 많이 주택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열심히 눈덩이를 굴리듯이 굴려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서 좀 더 자산을 크게 불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갭을 끼고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고 그 시기에 맞게 자기 자산 상황에 맞게 부동산 투자 형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나는 무주택자인가, 이주택자인가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갭 투자를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안정적인 실거주 집이 필요해요.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집부터 사고 거기서부터 이제 2주택자가 되고 3주택자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갭 투자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그 혜택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무주택자는 대출 조건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고 싶은 곳에 보고 있다가 청약 같은 거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좀 가격이 많이 빠진 곳에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전략으로 일단 실거주 집을 먼저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1주택자가 되면 그걸 가지고 비과세를 노리시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게만 하셔서 계속 일시적 2주택으로만 갈아타기를 계속해서 자산을 늘리시는 분도 있어요. 계속 상급지로 이동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가족들의 희생이 좀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너무 힘들다. 이사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조건을 다 맞춰야 되니까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안정적인 실거주 하나를 딱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다주택자의 길로 가는 거죠. 뭐 다주택의 길로 가도 되고 아니면 난 주택이 싫다. 그러면은 뭐 상가나 뭐 토지나 다른 등등등 투자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게 하는 건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투자의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거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다주택자가 되면 일단 세금 부담이 늘어나요.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이런 세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 나의 상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올라갑니다. 내가 2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전세를 2억에 놨어요. 그래도 내 재산은 2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여러 개 잡히면 뭐 그에 따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 다 올라가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이 안 나와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만 하더라도 뭐 주택이 많으면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아요. 투기꾼이라고. 그래서 가능한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당신 같은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주변의 시선이 좀 있어요.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이 많으면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제외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갭 투자를 하려면은 갭이 작을수록 좋다,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물건은 그렇게 실거주 가치가 높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갭이 적다는 건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그만큼 전세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 거주 요건, 교통, 학군, 세대수, 상권, 인프라 이런 게 다 좋아야지만 전세를 살다가 살아보니까 좋네? 나 그냥 이 동네에 하나 사야 되겠어. 이사 가기도 귀찮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그냥 전세로만 머물게 돼요. 그냥 나는 여기 잠시 한 2년 혹은 4년만 살고 나는 다른 더 좋은데 내 집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이런 곳은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나오면 바로 그 수요가 그쪽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갭이 작은 게 물론 실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추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딱 들어와가지고 2년만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큰 수익을 올렸을 텐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그런 입지를 골라서 좀 갭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사놓고 2년 혹은 4년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무난한 투자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갭 투자 물건은 대부분 구축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20년 내외인 연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세입자가 껴있기 때문에 매도하려면은 세입자가 나가줘야지 매도가 좋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매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싸게 던져야 하는 거죠. 만약에 꼭 그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팔아야 공실로 남겨둔 상태에서 팔 때가 가장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자금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최소 갭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 내가 2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가 1억 8천이다. 그러면 갭 2천이잖아요. 이 2천은 그냥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아파트는 구축일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리를 해놓고 집의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맞춰 놓아야 전세가 가장 높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잔금을 미리 치러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세를 맞춤과 동시에 잔금을 하려면 집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전세를 싸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최소 갭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물건과 가장 높은 전세
이 갭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 갭으로 맞추려면 내 돈으로 잔금을 다 하고 공실로 둔 다음에 수리를 다 하고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일 비싸게 전세를 놓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 갭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 채를 돌리려면 최소 한 채 정도는 전세금으로 반환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닌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나갈 수도 있고 돈줄이 막힐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한 채 정도는 전세를 빼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그 여러 개 집들이 무난하게 회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력은 가지고 있는 게 투자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걸 내가 사면 언제 매도를 할지 이 계획을 먼저 세우고 가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매수만 해놓고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파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집을 사는 거는 기술이고 파는 거는 예술이다고. 진짜 그렇거든요. 매도는 정말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매수는 돈만 있으면 사는 거니까 어쨌든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매도 계획을 먼저 철저히 세우고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하려면은 저는 한 채만 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투자가 성공일지 실패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효자 노릇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뭐 두 채 이상, 세 채 이상은 좀 투자를 해봐야 제대로 된 갭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항상 시장 흐름을 보고 전국을 다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갭 투자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 수도권에 하나 했으면 수도권의 흐름은 항상 똑같잖아요. 이게 만약에 물려버리면 여기에 두세 개를 했다 치면 두세 개가 다 같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동산이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수도권에 하나 하고 광역시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방 도시 중에서 좀 규모가 큰 도시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안 좋아도 여기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역마다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힘들어도 여기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수도권만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갭 투자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수도권에 있는 상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보셔야 돼요. 상가를 보시던지 뭐 아파트를 보시던지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던지 나는 수도권만 볼 거야. 그러면 수도권만 보되 상품을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나는 갭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은 전국의 흐름을 다 읽어서 골고루 하나씩 몇 개 정도는 가지고 분산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마다 수요와 공급이 다 달라요. 지금 대구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구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말고 군산 이런 데도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런 데는 수요, 공급, 미분양,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호재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지역의 흐름을 다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KB 시세를 봐야 합니다. 진짜 지역마다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KB에서 주간 시계열이 나옵니다. 그걸 열어보면 그 지역마다 색깔로 표시가 되는 시트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지역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만 볼 게 아니라 매주, 매달 꾸준히 봐야 돼요. 그래야 그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는 지역이 내가 투자한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요즘에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잖아요. 똘똘한 한 채를 남기려면은 가장 똘똘하지 않은 것부터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갭 투자한 물건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보면 1등만 남기고 밑에서부터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갭이 작은 물건, 조금 외곽에 있는 물건, 볼륨이 작은 물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 물건들이 먼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도 물론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고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갭 투자한 물건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시 경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인데 내 물건만 오를 수 없다. 이거 맞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하나만 승승장구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똘똘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고 내가 아무리 우량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여러 개인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물건을 좀 처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들고 있어야 되겠다. 매수를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줄 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해도 좋은 시기인가요? 지금 어디 투자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2022년 7월 달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든 투자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이 다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봐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저는 공급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금리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됐다. 또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은 의식 주잖아요. 우리는 전세, 월세, 매매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반드시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매매를 하지 않죠.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선택을 하는데 전세도 지금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를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월세가 쭉쭉 오를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세상은 항상 돌기 때문에 항상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제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다시 금리를 내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전세가 또 올라가죠. 전세가 올라가면 전세가 밀어주기 때문에 매매가 또 올라가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급량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공급량이 부족하면은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런 순환 속에서 공급량이 딱 터지면 이게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선택하는 주거의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매매, 전세, 월세 중에 반드시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급량이 적으면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가고 언제는 전세가 오르고 언제는 매매가 오르고 언제는 월세가 오르고 이게 자꾸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급량이 많으면 이 순환의 고리가 잠시 좀 느슨해지겠죠. 저는 그래서 다른 자료도 많이 보지만 공급량을 항상 유심히 보는 편이고 미분양도 항상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갭 투자를 하려면은요, 많은 그래프를 보실 텐데 그 아파트가 최근에 충분한 하락 또는 보합이었나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한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봤을 때 보합이었나 이렇게 매매가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있고요. 매매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여기가 충분히 보합을 보였을 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또 올라가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규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량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잘 찾아보시면 최근 2년까지의 흐름이 이렇게 보합을 보이는 곳이 있어요. 전세가, 매매가가 이렇게. 이런 데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지역에 공급량이 없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아보셔야 돼요.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은 위험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충분하게 심리가 좀 주춤하고 몇 년 동안 여기는 정말 많이 안 오르는구나 이런 심리가 팽배해져 있을 때 그럴 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전국을 놓고 볼 때는 언제나 투자할 지역은 있습니다. 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자는 어느 정도의 개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개, 두 개만 가지고는 자산을 불리기가 좀 쉽지 않고 한 3개, 4개 이 정도는 가지고 있고 지역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좀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덜 오르는 것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에만 너무 몰빵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타이밍을 귀신같이 잘 잡아서 여태까지 안 올랐는데 2년 안에 짠 하고 오를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타이밍을 그렇게 쉽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여러 개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갭 투자를 계속 해야 되냐, 뭐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언젠가는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제 똘똘한 물건 위주로 개수를 줄이는 게 좋죠. 예를 들어 5개를 했는데 그거를 다 팔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좀 가지고 계셔도 되잖아요. 오래 가져갈 물건은 월세로 전환을 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소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만큼의 상승은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개수를 줄이면 이제 현금으로 어느 정도 자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 자산은 다른 투자 상품으로 좀 다양화하는 거죠. 토지를 산다거나 상가를 산다거나 뭐 수익형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져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죠. 주택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리스크가 커요. 세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투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갭 투자로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 좋아요. 좋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각종 플랫폼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은 누구에게나 다 오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돈을 버는 거는 그만큼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내가 먼저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공부가 정말 많이 되어 있고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저는 많은 부동산 상품을 투자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파트 투자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투자 상품에도 좀 공부를 많이 해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갭 투자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 실패 사례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단지 그 실패한 사람들은 말없이 그 시장을 떠났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만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 사례를 많이 접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하고 그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고 하지만 실패 사례를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